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9 조선의 조자룡 정기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25일 상주와 문경을 함락시킨 일본군 제1선봉대 고니시 부대는 일단 잠시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령을 눈앞에 두고서 조선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지금 현재 조선군 상태는 순변사 이일이 조령에서 방어선을 일단 짜고는 있지만 병력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어선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선군의 주 방어선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고니시가 이렇게 북진을 하고 있을 때 2번 대장, 3번 대장이었던 가토와 구르다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일단 낙동강을 중심으로 근처에 이제 지류가 되는 강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낙동강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대구 쪽에서 금호강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천 쪽에서는 감천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는 하천이 사실 뭐 이제 제가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감천 말고도 여러 개의 하천들이 좀 있어요. 짜잘한 하천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건 다 생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창녕 쪽에서는 황강이 합류를 해요. 그리고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은 남강이 또 이제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남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자, 일단 일본군은 낙동강 동안 쪽에 그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북진을 해서 밀고 올라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었냐면은 일본군 1번 대장 고니시가 동래성 점령한 다음에 밀양 점령하고 대구, 상주, 조령 방향으로 그렇게 가운데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니시는 상주에 현재 주둔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장인 가토는 부산에 상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울산, 경주 방면으로 가가지고 군위 쪽으로 진출을 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 가토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군위에서 안동으로 간 다음에 안동에서 이제 중령 방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토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일단 자기가 고니시보다 좀 늦게 상륙을 했잖아요. 2번 대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군 속도가 고니시보다 느린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동으로 해가지고 중령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도인 한양에서 거리가 좀 멀어져 버려요. 더군다나 또 그쪽은 산악지형도 많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가토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니시하고 가토가 서로 아주 숙적이고 진짜 여기서 라이벌 관계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토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자기가 먼저 수도를 점령을 해야지 1등 공신이 되는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고니시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 즉 고니시를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토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가토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원래 루트인 안동 중령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자? 고니시가 이미 뚫어놓은 상주 쪽으로 해서 조령으로 그대로 따라서 북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을 저질러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나와요. 자, 조선과 일본의 차이.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가 된 관료제 사회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이나 에도마쿠 시절이 옛날에 가마쿠라 마쿠나 무로마치 마쿠에 비해서는 좀 중앙 집권화 된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조선과 비교를 해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일본은 여전히 지방 분권적인 그런 봉건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수행 방식이 어떠냐면은 조선에서는 군령이 굉장히 엄격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군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군령을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하복이 상당히 중요했던 게 조선의 군사 시스템이었다면은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확실히 봉건제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히데요시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봉건 영주들 중에서도 대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의 왕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히데요시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무섭다고 해도 전쟁 수행 방식이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히데요시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움직여라. 그러면은 일선에서 장수들이 협의하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은 한번 선조가 딱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거 어기면 난리 나요. 어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관료제의 특유의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명령이 한번 결정되면은 일사불란하게 거기서 딱딱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서로 이제 장수들끼리 분쟁이 생겨도 확실하게 관료 위기라든가 또 이제 거기에 내려진 어명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들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일본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 단점이 뭐였냐면은 장점은 이거죠. 가이드라인만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도리 있는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양만 점령하면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죠? 뭐로 가도 진짜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들 간에 경쟁 의식이 촉발돼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장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협력 안 하고 그러면서 트롤링을 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이후에 이런 양군의 장단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단점만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점도 부각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특유의 단점 때문에 상당히 크게 실패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어쨌거나 가토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도 일본 특유의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적인 성향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토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군을 움직였다면은 그럼 구로다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 자, 구로다는 김해에 상륙을 해가지고 하포, 창녕 쪽으로 밀고 들어왔죠. 자, 그리고 창녕에서 추풍령 방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이제 낙동강을 건너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구로다가 여기서 군을 둘로 나눠요. 왜 둘로 나눴냐? 창녕에서 낙동강을 건널 때 강이 환강이 여기로 합류를 합니다. 일단 환강이 이쪽으로 하나 합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군을 나누냐면은 한 개 부대는 환강을 따라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북진하는 부대 그리고 한 개 부대는 낙동강을 바로 건너가가지고 북진하는 부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난중 잠록에서는 이제 김수가 전라도 관찰사한테 나름 이제 보고를 해줘요. 정보를 알려줘요. 지금 현재 경상도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때 창녕 방면의 일본군이 두세 부대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한 부대는 합천에서 거창으로 해가지고 김천으로 가고 있고 한 부대는 창녕에서 출발해가지고 고령에서 성주로 해서 김천으로 가고 있는데 뭐 나머지 한 부대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부대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두 부대로 나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자료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인데 그래서 전반적인 지형 구조상 그렇게 두 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병진을 해서 결국 김천에서 합류를 해서 추풍령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구로다 부대가 창녕에서 좌군, 우군으로 나눠가지고 좌군은 합천을 점령하고 거창 방면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군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낙동강을 도강해가지고 고령 점령하고 성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령 성주 쪽에도 하천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지도상에서 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거창과 성주 일대에 진출했던 일본군이 대략 이제 시점은 고니시가 상주에 진출하고 난 다음이에요. 일본군이 다시 이제 김천 방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조선군도 반격을 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죠. 추풍령 지역을 방어하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경상우도 방어사였던 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이미 추풍령 쪽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방어사인 곽영이 이때 당시 금산 쪽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상우 방어사였던 조경이 먼저 거창 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구로다의 좌군과 격돌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활약을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정기룡이라는 장군입니다. 자, 당시 이제 주풍령에서 남하해가지고 거창으로 들어왔던 경상 우병사 조경이 정기룡을 선봉장으로 세워가지고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죠. 그때 당시 구로다의 좌군은 선봉대 500명이 일단 거창에 도착을 했는데 이 구로다의 선봉대 500명을 정기룡이 공격을 해가지고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시원한 전공이 없었는데 그런 전과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대로 싸워가지고 붙어서 이긴 전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창 전투의 승전은 사실 좀 이제 기록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창 전투의 승전은요 어디에만 나오는 기록이냐면은 이게 매헌실기라는 야사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 매헌실기는 정기력의 사적을 기록한 그러니까 개인 전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헌실기라는 자료는요 아무래도 정기령의 개인의 전기 집성이기 때문에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창 전투가 매헌실기만 나오고 다른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실록에도 안 나오고 뭐 징기록이나 난중 잠록이나 기재사초나 다른 사료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전투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마 없었던 걸 쓰진 않았던 것 같고 있었던 전투인데 뭐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보고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거나 아니면은 뭐 매헌실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군의 선봉대 500명을 격파했던 그런 승전이라기보다는 김성일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짜잘한 국지전의 그런 승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찰부대 하나 격파한 것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본격적인 전투는 4월 28일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3번대 구로다 부대가 김천에서 좌우군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다시 한번 조선군이 반격을 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격전에서는 경상우도 방어사 조경만 간 게 아니라 전라도 방어사였던 곽영이 금산에서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천에서 다시 맞붙게 되는데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일본군 3번대 구로다 부대는 김천에서 좌우군이 합류한 후에 추풍령을 이제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로다 부대 좌군 선발대가 우선 김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본대는 뒤따라오겠죠. 그때 구로다는 일부 정찰대를 또 뽑아가지고 추풍령을 넘어서 금산까지 아예 정찰을 하고 오라고 파견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직 조선군이 엄연히 이제 추풍령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또 금산에도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길로 해가지고 아예 내륙 깊숙이까지 파악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일본군이 상당히 대담한 그런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중 잠록에서도 조선군이 버젓이 있는데도 일본군 그렇게 소규모 정찰대가 내륙으로 막 돌아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일본군이 조선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기술이 됐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군이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뭐 전쟁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그죠? 적군 지키고 있다고 해서 뭐 정찰대가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쟁에 단련돼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적군이 방어선 치고 있어도 막 샛길로 돌아가지고 막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정찰을 하고 다닌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당시 조선군은 전라 방어사 곽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금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일본군이 추풍령 근처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니까 원래 자기 임무는 전라도를 지키는 거지만 일단 추풍령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하고 추풍령 쪽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경과 곽영이 부대를 합류를 해가지고 김천을 진격을 해가지고 구로다 부대의 좌군을 만나서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난중 잠록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이게 구로다 좌군 부대의 본대는 아닌 것 같고 선봉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전에서 조선군이 이제 나름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게요. 전라 방어사 곽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금산 땅에 이르자 본도 우 방어사, 여기서 말하는 본도는 경상도를 말합니다. 우 방어사 조경 등이와 합세하여 금천에 이르러 외적 5급을 배웠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일본의 정찰병들을 처리를 하고 이어
군 내에 잔류한 외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전진포위하여 잡아 30여 급의 목을 베었으며. 자, 그래서 나름 이제 전과를 올렸죠. 아군의 피해는 50여 명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탈 합쳐가지고 일본군은 35명을 죽였고 아군은 50명이 죽었네? 그럼 이거 조선군이 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아군의 피해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 부상을 합쳐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전사자는 몇 명이고 부상자는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같은 경우는 수급을 뵌 게 35급이라는 거지 전사자가 35급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수급은 아무거나 막 패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마냥 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5급을 뱉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은 게 35명이라는 거고 이거보다 죽은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조선군이 전과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좀 기록이 미스테리한데 남중 잠록에서도 좀 이제 구격본이 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원문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원문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곽영이 곧 전라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곽영이 원래 임무가 전라도 방어사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만 딱 기술이 돼 있는데 이게 원문에서도 이게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사정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추정만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선 특유의 관료체적인 후역 나누기가 나온 거죠.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전라 방어사 곽영이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구역 따지지 않고 가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구로다 좌군 선봉대를 격파를 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일단 이제 여기서 구로다 부대를 막아낸 거니까 일본군을 어쨌든 막아낸 거니까 나는 이제 내 구역으로 돌아가겠다. 만약에 내 구역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한 불까지는 꺼주고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 막 접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접전할 때가 도대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원문을 봐도 이게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건지가 참 애매한데 추정컨대 이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나열해보면 그래요. 일본군이 입었던 피해 규모랑 그때 이제 조선군이 입었던 피해 규모를 보면은 이게 구로다 좌군 부대의 본대가 아닌 것 같고 선봉대가 일단 김천에 온 것 같아요. 참고로 김천이 금천역이에요. 자, 거기에 와가지고 조선군과 붙었죠. 그래서 이제 선봉대가 패배를 해가지고 퇴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곽영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 일본군의 예봉을 꺾었으니까 나는 이제 해줄 건 다 해줬다. 급한 불 꺼졌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원래 구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좌군 본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이하 사료인 것 같은데 막 접전할 때 일본군 본대가 와가지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곽영의 부대를 조경의 부대를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조경의 부대가 위기에 처합니다. 한 외적이 긴 칼을 가지고 마구 들어와 조경을 치려 하였는데 조경이 맨손으로 외적을 껴안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 무렵.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냐면은 이때 조경의 부대가 일본군의 파상 공세를 받으면서 이때 일본군도 그랬겠죠. 조경이 딱 보니까 근사한 갑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저거 최고 지휘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경을 다구를 친 거죠. 저거 적장 잡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막 달라드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맨손으로 그 외적을 껴안고라고 한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조경이 낙마를 한 것 같아요. 뭐 어디 기술은 돼 있진 않은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왜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무기를 놓치는 일은 전쟁터에서 있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경이 낙마를 해가지고 땅바닥에 뒹굴자 일본군이 서로 잡으려고 목을 딸라고 막 달려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조경이 사투를 벌인 거죠. 맨손으로 막 이제 부둥켜 안으면서 막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무렵 군관 정기룡이 돌진하여. 자, 여기서 이제 정기룡이 활약을 또 하는데 이때 정기룡이 자기 상관인 조경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서 바로 달려들어서 그 외적을 패니 조경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매연실기 말고 다른 사료에서 나타나는 정기룡이 활약한 사례는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매연실기나 이제 그런 기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기룡이 아예 그냥 조경이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룡이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처럼 진짜 단기로 돌진에 들어가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고 조경을 구출해서 빼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그건 과장이 심한 것 같고 아마 난중 잠록에 나온 이 기록이 좀 더 현실적인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이 포로로 붙잡힌 걸 구출해온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난전 중에 조경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거를 정기룡이 구출해줬다. 뭐 그 정도가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의 과장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실록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선조실록에 나온 사료를 보겠습니다. 박진이 아래기를, 자, 이 박진이 밀양구사 그 박진이 맞습니다. 중간에 잠깐 이제 조정에 불려가가지고 어전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 박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기룡은 접전할 때 말에서 내려 적을 베고는 말을 타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경이 적에게 살해될 뻔했다가 기룡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면서 이 정기룡 일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박진의 보고에서 이게 김천 전투의 내용인지까지는 기술이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조경이 죽을 뻔했다 살았다는 기록은 지금 난중 잠록의 김천 전투의 내용으로 기술이 돼 있고 그러면은 미루어 짐작건데 박진의 이 발언도 김천 전투를 배경으로 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박진이 한 말에 따르면은 정기령이 접전을 할 때 말에서 내려 적을 패고 말을 탔다라고 돼 있어요. 뭐로 이런 동작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추정을 한 거예요. 정기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아마 조경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일본군과 뒤엉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었겠죠. 이때 정기령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일본군을 그대로 그 가속도로 치면은 잘못하면 이제 상관인 조경도 휘말려서 죽을까봐 일단 달려가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이제 일본군을 치고 떼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경을 구출해가지고 같이 말을 타고서 도망을 친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다. 하여튼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다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신기에 가까운 그런 무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래서 조경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가 박진의 발언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선조실록에서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선조 수정실록은 난종 잠록과 징기록을 참고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조 수정실록에 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난종 잠록 보고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조 실록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종 잠록과 별개로 이제 쓴 기록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봤을 때 김천 전투에서 조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기룡이 달려들어가지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 상관을 구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혼자 단기로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구출했다.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이런 정도의 구출은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기력의 활약 덕에 간신히 이제 조경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미 이제 조경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조선군도 이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경상 방어사 조경이 목숨을 건졌지만 현재 다시 일본군과 맞붙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쭉 뒤로 후퇴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구로다 부대에 대한 지원작전을 펼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록 조선군이 추풍령 방어선에서 패배는 했지만 이날의 전투로 정기룡이라는 이름이 조정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정기룡의 무용은요, 조선 그 선조 조정뿐만 아니라 후대에 나중에 이제 조선에 오게 되었던 명예 장수들한테도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요, 정기룡의 무공 자체는 상당히 대단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명예 장수들이 정기룡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한번 다음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매연실기에 기술된 정기룡의 공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기룡이 육군 최강의 장수였다. 그래서 뭐 60전 60승 그런 불패의 장군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러자 이제 그런 반론들이 나온 거예요. 매연실기는 개인 전집인데 그걸 어떻게 담느냐 그 말을. 거기다 정기룡이 실록을 찾아보면은 실패한 전투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룡은 거품이 많이 낀 장수다. 알고 보면 정기룡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즉 조선의 조자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장수라고 보기 어렵고 과대평가를 받은 장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연 시기에 기술된 정기룡의 공적은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기룡이 전혀 실력이 없는 허명만 높은 그런 허풍선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기룡이 상관을 구출한 일화는 난중 전록뿐만 아니라 선조실록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후에 조정에서는 정기룡의 전공을 취하는 대목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조와 신하들이 어전회의를 할 때 우리 장수 중에서 잘 싸우는 장수 누구냐, 용맹한 장수 누구냐 하면은 항상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정기룡이에요. 그러니까 정기룡한테 맡기면은 믿을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선조 조정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심지어 명예 장수들조차도 정기룡에 대해서는 용맹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정기룡은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의 대표하는 그런 명장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시 이제 명예 장수들이 정기룡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정유질한테 파견된 장수예요. 마귀라는 장군이 파견이 돼요.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하죠, 그죠? 마귀. 당시 명예 장군들 중에서 진짜 태업한 사람 정말 많았는데, 이 마귀라는 장군은 진짜로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운 정도가 아니라 잘 싸웠습니다. 이 사람은 명제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실력 있는 장수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바이의 난에도 참전을 한 경력이 있고, 임진왜란에도 이제 참전을 한 경력이 있죠.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평가예요. 제가 볼 때 임진왜란 후반부 정유재란 있죠, 그죠? 정유재란은 50%는 이순신이 막았고 50%는 마귀가 막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이 마귀라는 장군이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자, 어쨌든 이 마귀가 선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이제 마귀의 직책이 제독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독은 수군 제독이 아니라 육군 사령관급의 그런 제독을 말하는 겁니다. 마 제독이 말하기를 만약 저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병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귀국인 가운데 정기룡, 김응서, 한명련은 모두 의협심이 대단한 사람들로 외적을 잘 사살하니 함께 적을 토벌할만 합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마귀가 조선군 장군 중에서 잘 싸운 사람을 3명을 뽑아요. 그게 정기룡, 김응서, 한명련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귀가 한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독이 말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순신이 아니었던들 중국 군대가 작은 승리를 얻는 것도 어려웠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시 명군 사이에서도 이순신이 진짜 잘 싸운다는 것은 다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국왕께서는 조선의 여러 장수 가운데 누가 양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장, 좋은 장수. 누가 명장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나는 이순신, 정기룡, 한명련, 권율 등이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저번에 분문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분문이 상품을 나누어 보내 그들의 마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재밌게도 마귀가 뽑은 조선의 F4가 누구냐 하면은 이순신, 정기룡, 한명련, 권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기룡하고 한명련은 2번에 걸쳐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앞에 사료하고 뒤에 사료하고 합쳐서 토탈로 해보면은 사실상 마귀가 인정했던 장수는 5명입니다. 정기룡, 김응서, 한명련, 이순신, 권율. 이 중에서 이순신하고 권율이하고 2말하면 잔소리고 3말하면 헛소리일 정도로 유명한 장군들이고, 김응서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급이 있는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활약을 하는 장군이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장군이 누구냐면은 한명련하고 정기룡인데, 한명련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 항상 조선 조정 어전회의에서 정기룡과 더불어서 수탑으로 알려져 있던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수들이 조선 선조 조정에서 뿐만 아니라 명예 장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정기룡이 허명만 있는 허풍선이다. 이것도 좀 이제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은 있을 수 있어요. 정기룡의 공적에 대해서. 그러나 정기룡이 상당히 실력파라는 점에 있어서는 명예 장수들조차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정기령의 시력 자체는 진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매현 실기에 나와 있는 공적은 좀 과장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펠레의 저주도 아니고 마제독의 저주예요. 이때 거론했던 분들이 다들 좀 끝이 안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또 차차 나오게 될 거고. 자, 아무튼간에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추풍령 방어선을 사실상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기령의 용장을 발굴을 해낸 건 성과지만 전황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김천에 집결한 구로다 부대는 추풍령을 돌파해서 청주를 밀고 들어갈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로써 조선군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방어선이 조령 일대예요. 여기에 순변사 2일이 있죠. 설사 여기서 고니시 부대의 북진을 막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가토 부대가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구로다 부대가 이미 추풍령을 거의 넘어설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선은 주 방어선을 막아도 이제 문제거리가 하나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방어선을 지켜야 될 장수의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해지고 부담감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못 막는다 하더라도 추풍령에서 밀고 올라온 것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고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령이 주둔하고 있는 게 이미 한번 패전을 했던 순변사 2일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2일한테 여기를 계속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2일보다도 급이 높은 장군을 데리고 와서 새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제 선조 조정에서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되었죠. 과연 선조 조정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가? 이미 2일의 패전 소식이 들어간 다음에 선조 조정은 감지를 해요.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실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2일을 대신해서 여기에 파견될 장수가 누구였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